7분의 공동대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강을 주교님, 그 다음에 김중배 선생님하고 홍수현 선생님은 날정상 참가를 못하셨고요. 지금 참가하시는 공동대표님들 간략하게 소개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세부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들. 예, 편하신 대로 한번 오늘 소개를 주시면서 간단하게 오늘 유준영 기념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공간 대표를 평화공간이 앉아서 얘기할게요. 지금 방송법 행위자 열전 작업을 평화박물관이 주관해서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참으로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엉망진창인 역사를 어떻게든지 가닥을 잡아서 우리 민족사에 바른 줄기를 세워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은 가장 핵심적인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공동대표님들과 이 일을 실제로 주관해서 하는 한홍구 교수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 실무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은 결코 누워서 떡 먹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리고 고난이 따를 그런 힘겨운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일을 많이 마음으로 몸으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후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는 신인영이라고 합니다. 새삼스럽게 민주주의 사수 투쟁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하는 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도 다른 힘을 보태려고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저는 화가 올시다. 화가 이런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는가. 이것이 처음 발의됐을 때 이건 상당히 내 운명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발을정죄다 법원자입니다. 헌법을 바르게 잡는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헌법은 그동안에 우리 역사를 망쳐온
아주 법으로 얘기하자면 폐륜적인 그런 인륜을 어긴 그런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 바로잡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뭔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거기에 반응법, 행위자, 열전, 거기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자는 취지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아마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일들을 조사위원들로부터 한홍 교수를 비롯한 조사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만열입니다. 헌법 판결전 이것을 만든다고 할 적에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행위를 저질러 놓고 당대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의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당대와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기록을 하고 공론화시켜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들이 최근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얘기할 적에 4대강 사업 열전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열전 좀 만들어보자 라든지 그 다음 여러 사건들에 관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좀 책임있게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적을 빠르게 남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와서 복벽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헌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그 임시헌장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깨우침을 우리들에게 주었고 이 깨우침에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헌법에 위배된 사람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반헌법 열전 이런 모임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당대에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 행동합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공론화, 상식과 공론에 따라서 그걸 제재하고 그 다음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론 자체가, 언론 자체가 그런 정화작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론화되어서 당대의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결국 뭘 하냐? 결국 역사에서 이걸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온 것으로서 친일 인명사전 같은 게 나왔습니다만 친일 인명사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당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인명사전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죽었다면 조금 더 후회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반헌법열전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더라도 좀 가까운 시기에 이 얘기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저는 맹자의 이런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맹자에 보면은 공자가 춘추를 지읍니다. 춘추는 역사책입니다. 춘추를 지음이 난신적자들이 떨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당대의 역사지만 이 반헌법 열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록을 남길 때 그래도 난신적자들이 떠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고 또 자기들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또는 고치거나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것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그 분야별로 그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 조사 전체 총괄 책임은 한홍구 민주대학원 관장님께서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 4개 분야였었죠. 각 분야별로는 책임하는 조사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아래 또 사건별로 그 다음에 인물별로 조사원들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홍구 선생님이 먼저 총괄적인 걸 얘기해 주시면서 각 세부 분야별로 발표하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사 책임을 맡고 있는 성공회대 민주사교관장 한홍구입니다. 오늘 1차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드린 말씀, 자료집에 있는 것이 좀 길기 때문에 요약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 불행한 헌정사인데요. 이 헌법을 어긴 사람들이 오히려 법치를 들먹이는 그런 현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헌법 피의자 열정 팽창위원회, 지금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누가 어기고 파괴하고 짓밟아왔는가를 명백히 해야만 앞으로 헌법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작년 이 자리에서 저희가 편찬 계획을 발표드렸습니다. 오늘 1년이 지난 지금 반헌법 피의자 열전편에 수업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오늘 집중 검토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수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우리 입장에서 저분들의 행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선정위원회에다가 아마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00명 가량의 인물을 수업할 예정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4 영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란, 인간의 학살, 부정선거, 고문저격 사건 등입니다. 아직 각 분야별로 선정 기준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대략 작년에 발표한 작년에 큰 틀은 발표했습니다만 각 세부적으로 그리고 사건별로 선정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은 현재 병행 중인데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명단을 발표하게 되면은 좀 시간적으로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선정 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작업과 이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해야 할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조사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먼저 이 집중 수업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의 그 행동은 반헌법행위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갖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고인의 유가족들 중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명단을 좀 앞서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의 신청 절차는 자료집에标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란 민간인 학살 부정선고 고문조작 사건 등 4분야를 선정했습니다만 헌법이 우리 국민 생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또 왜 이런 분야가 빠지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론 문화 분야하고 노동 분야에서 반헌법 행위자들을 꼭 기록해야 한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리는 명단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경우에 조사에 따라서 두세 몇 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빠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반헌법 행위자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서 아래 4가지 항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 작업을 했더니 왜 오늘날의 작가로 과거의 행적을 평가하느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과거의 반헌법 행위가 일어날 당시에 헌법이나 법률체계에 의해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1차 명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선정하면서 무수히 많은 반헌법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아달 같은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주요 반헌법적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문조작 등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과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선정했고 자료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업을 했는데 전체 102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된 분, 3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99명입니다. 그래서 99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인간인 학살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인 학살 영역은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면서 명단 선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도연맹 학살이라든가 재소자 학살, 부역자 처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1차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에서는 제주 4.3 사건 그리고 보도연맹 학살의 한 부분인 경산 후발주 광산 사건 그 다음에 실사단의 후방지에 대한 국내 감금 사건 1차 4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보고서와 그동안 제주 4.3 연구소에서 어떤 민간 쪽에서 열심히 조사한 성과들을 반영하여 선정했습니다. 일단 저렇게 전부 8명을 뽑았습니다. 우선 조병욱이 군정 경무부장은 초기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홍승봉 제주경찰서장은 역시 초기 강경 진압을 주도하면서 성춘연단을 대거동을 했습니다. 동혁찬 부연대장은 군내에서 토벌작전에서 많은 학살과 잔혹행위가 있었고 흥병선 이연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석영 서청대대장은 군
있으면서 서북청년단으로 편성된 특별 대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청년단에서 그 중앙경비원장이었던 문봉재와 서북청년단의 제주지부장이었던 김재는 선정이 되고 제주지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장이었던 대표적인 친일경찰 최난수 역시 상당히 잔혹한 행위들을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사람들이 행적을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명령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재룡과 최승규의 경우에는 사진을 저희가 유사하지 못해서 관련 자료로 대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 코발트 망사는 대구 옆에 경산, 거기에 지금 아직도 한 3,500여 명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학살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을 골로 간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경산 코발트 광산이나 아니면 또 대전 300골 학살 사건 같은 데서 골짜기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위에 발굴된 게 극히 일부입니다. 한 500구 정도밖에는 발굴이 안 돼 있고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굴 속인데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있습니다. 저 싹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이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경북지방경찰국장이었던 한경록과 그 일대 경산경찰서장과 천도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많은 고대명원이나 예비공속자들이 끌려서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경북경찰국장과 두 지역 경찰서장을 일단 대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 학살 등 11사단 사건이 있습니다. 후방지역에서 11사단만 있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는 2차 11사단 관련 사건만 있고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창 학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창 학살에서는 사단장 최덕신, 그 다음에 실제 중대장으로서 학살을 집행했던 권준호, 그 다음에 대대장이었던 한동석, 연대장이었던 오익경, 그 다음에 기업 인사부장으로서 학살 진상 조사를 방해했던 김정환, 그 다음에 정보 장교로서 학살 현장을 지휘했던 이종배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한동석, 오익경, 김정환 그 세 사람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삼청에 만들어진 학살 기념관에 저렇게 가해자들의 모습을 부적으로 떼어놨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일종의 예비군이죠. 예비군으로 동원을 했는데 아군,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 5만 명이 60만 명을 가까이 동원을 했는데 최소 5만 명, 많이 잡는 사람은 9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5만 명 이상이 한 100일 사이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은 사건입니다. 사건처럼 총을 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학살로 학살을 범죄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총사령관 김용준, 국방장관 신성모가 있는데 신성모는 백범 김구 선장 암살 사건으로 이름이 나서 중국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정무국장이었던 이선두는 이 사건이 처음에 무죄됐을 때 이선두에게 거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을 입했던 사람이고, 이 5명이 실제 재조사를 거쳐서 5명 전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형 집행되는 과정이 이제 당시에 공개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민간인사 중에서 24명을 1차 집중대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각 영역별로 몇 명이 될지는 저희가 이 사건을 다 300명 선에서 해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인 학살 중에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300명을 기계적으로 나누면 75명이 되고, 이것을 조금 이제 가중치를 준다고 해봐야 민간인 학살 분야에서 1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전체 민간인 학살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를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많이 잡는 사람은 100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십만, 적어도 30만 이상은 확실하게 죽은 것 같다. 보통 연구자들이 최소 잡는 수치가 30만입니다. 30만에서 100명이라면 1000명당 3000명당 한 명씩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참담하고 황망할 뿐입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분야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65건, 저희가 사례로서 범국민위원회에서 조사한 답변은 전부 669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범국민위원회에서 165건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보면은 이름이 가해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땡땡땡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익명 처리된 사람들의 실명을 밝혀서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민간인 학살 분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란문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방어법 국민의 열정 편찬위원회 주사위원 주정림입니다. 내란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발표할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인된 그런 방어법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발표할 집중검토 대상자들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관련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관련자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법원과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17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7조에 보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북한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북한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본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북동은 다중이 결합하여 북동 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오늘 발표될 내란 집중검토 대상자들의 죄명을 보면은 반란과 내란이 섞여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란의 경우는 군인들이 작당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폭력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서 국권에 저항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은 군인들한테 적용되는 거고요. 내란자하고 수행하는 역할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를 누구보다 지켜야지 되는 수호해야지 되는 그런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형량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괴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사형만이 형량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나 색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시행한 자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내란죄의 그 형량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등보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조금 전에 보셨던 형법이라든지 군형법에 따른 그 규정을 적용할 때 정부 수립 이후에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순 사건, 그 다음에 5.16 군사반란, 유신정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입니다. 이번에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선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란과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근의 사례로서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관련자들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2.12 반란과 5.17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익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선정된 인물들을 보면 전두환은 수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됐죠. 그 다음에 노태우, 정호영,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 유학성, 황영시, 최세창, 장세동, 호학성, 허삼수, 이학봉, 신윤희, 박종규, 박희도, 장기호 이분들이 집중검토 대상자로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대다수는 육사 내의 사조직이 하나의 출신들이고요. 다는 아닙니다. 대다수고요. 12.12 반란과 5.17 내란에서 다들 보면은 최소한 중요인물 군사를 한 사람들이죠. 제일 마지막에 박희도하고 장기호는 좀 다르게 소개가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거는 반란과 내란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은 대동소이한데 95년도에 본격적으로 12.12와 5.17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기 시작할 때 도발을 쳤습니다. 해외로 도주를 해서 98년도에 귀국을 합니다. 98년 9월과 10월에 귀국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나머지 분들이 형을 살고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기 직전에 시행한 사면을 통해서 전부 석방되고 사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다 사면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귀국을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분들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6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사면됐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도 그게 적용될 거라고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만 받은 상태인데 얼마 안 가서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형량을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형을 살고 나온 거는 한 2년 기껏해야 2년 남짓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제가 생각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만큼 그렇게 큰 무슨 흥미나 관심에서
국민의 관심 같은 것도 좀 덜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내란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공문 간첩 조작 분야의 서재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문 조작 분야에서 발표를 맡게 된 서재일입니다. 일단 그 고문 조작 사건 관련 분야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9건 사건에 대해서 반헌법 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고문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지금 발표로도 확인했지만 5.16 쿠데타하고 12.12, 5.17 쿠데타가 주로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국회 불합치 사건이라든지 오늘 발표되는 김구 암살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50년대부터 하여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검토 사건들 대상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과거사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진정되거나 접수된 사건들을 주요 검토 대상 사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표현됐듯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을 중심에 놓고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좀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을 선정해 보자 해가지고요. 저 아래 선정 기준에 의거해서 사건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0여 건이 훨씬 넘는 사건들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여 건이 넘는 집중 검토 사건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00여 건이 넘는 사건들을 나름대로 좀 분류를 성격별로 하다 보니까 가해나 피해 성격에 따라서 정치공작, 조직사건, 간첩조작, 인권 침해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워낙 이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만 그런 의견도 있지만요.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가해의 성격이 공작적 성격이 강한지 용공 사건으로 조작하려는 조직 사건인지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특히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월북이나 월남자 가족이 어느 순간에 수십 년 지나고 간첩으로 조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거부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저기서 소개되는 태용호 강대강 사건은 태용호로 납북됐다가 10년이 지나서 강대강 간첩 사건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1동포나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쪽의 처지를 잘 모르고 또 일본에서는 조총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 있어서 특별히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남쪽에 유학을 오게 되면 바로 간첩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엄청 많은데 그것도 이렇게 한번 분류해봤고요. 특히 구미 유학생 같은 경우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간첩으로 조작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분류에서 인권 침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표현됐듯이 긴급조치나 사회안전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아주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건을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공문 조작 사건의 진행 단계별 특징도 한번 사건 조사하면서 파악해 봤는데요. 요거는 9개의 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세히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상 후딱후딱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할 9개 사건 중에 김구 암살 사건입니다. 1949년도에 발생했었는데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조문하고 장례행렬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집중 검토 대상자 6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안두희는 당시 소위로서 직접 저격한 사람이고요. 김창룡, 전봉도, 최병도, 장은산, 신성모 이렇게 해봤습니다. 당시 이 사건 발표할 때 안두희의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한국국민당이 공산주의적 성향의 당이라서 안두희의 행위는 의거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그 진상조사가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이런 당시에 모의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실행하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당시 집중 검토 대상자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안두희부터 해서 김창룡, 전봉도, 저분이 최병덕이죠. 그 다음이 장은산이고, 예, 이렇게 당시에 주범들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맨 왼쪽은 안두희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93년도 국회 진상조사에서 일말에 이제 진상이 드러났고요. 2007년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이유라기 한번 진상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검토할 대상자는 1차 인혁당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최근 2015년도에 최종 무실 판결이 났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발표했을 때 집중 검토 대상자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김영욱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이 사건이 북계의 지령에 의해서 6.3 학생 대우를 배후 조정했다는 취지로 발표를 해서 당시 54명이 1차 구속됐었는데 대부분 다 석방됐고 1심에서 2명만 방공복으로 기소돼서 유죄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 석방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용택 중정수사오국 대공과장은 검은 관련해서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 인혁당 재건위에서 중정육국장으로서 또 이 사건 인혁당 재건이나 인천공영 사건을 조작하는데 또 총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신직수인데요. 이분은 최초 그 서울지검 공안 검사들이 도저히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석방한다는, 그래서 기소에 서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직수하고 그 밑에 있는 서주현이 당직 검사를 통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림으로 당시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운데 밑에 있는 부분이 당시 중앙정보국장, 그 다음이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용택, 이분은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그림으로 참조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973년도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납치 사건에서 집중 검토 대상자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철희 중앙정보부 차장, 윤진원 중앙정보부 탈북 공작단장, 김기환 당시 주임공사, 김동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납치 현장에 지문을 남겼던 분이죠. 그래서 6명, 둘, 넷, 5명을 집중 검토 대상자로 삼아봤고요. 그 밑에는 당시나 그 당시에 그림 사진들입니다. KT 사건, 요거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요. 당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총괄지휘했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우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이우락의 지시로 이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2년도부터 4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우리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을 강제 징집해서 녹화사업을 전개했던 건인데요. 이 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당사자들도 한 분 계시긴 하지만 6명이 의문사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6명이 사망에 이르는 관원법 행위 사업이지만 최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를 당하면서 하여튼 고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녹화사업 1차 집중검토 대상자는 최경조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인데요. 녹화사업을 계획 수립을 지시했고 그 밑에 서인남이 심사과를 새로 만들면서 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서인남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림에서 서인남 씨 자택 방문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서 일지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녹화사업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증거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인멸하는 그런 행위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창현, 고용준, 김희기 이런 분들이 녹화사업 실무 과정에서 하여튼 불법 구금이라든지 가혹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공작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최근에 이제 재심 결정이 났었거든요. 송씨 일가 간첩 사건입니다. 82년도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 70일에서 110일이 넘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사건이 만들어진 사건이고요. 특이하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7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유죄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7번의 재판 과정에서 악인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차 집중 검토 대상자 6명으로 선정했고요.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1차 1심, 그 다음에 1차, 2차 파기환송심 검사를 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김경환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들을 주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불법 구금이나 고문 사실을 피의자들이 검사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대부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검사입니다. 그리고 오병선 1차 파기환송심 고법판사는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고문하고 불법 구금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성립 안 된다 해서 무죄 판결로 파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불법 구금과 고문 이런 거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인과관계가 없다 하면서 다시 유죄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갔는데 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김석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과 불법 부분과 부분은 인과관계 없다 하면서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용기 당시 대법원 판사가 제재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재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 송시비가 간첩 사건을 총체적으로 배후에서 조정했던 안기부가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그 조정 역할을 대법원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기부 조정을 받아서 아니면 협의를 해서 판결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주역에 했던 검사, 판사들입니다. 이 사건은 김금태 고문 사건인데요. 1985년도에 영창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다시 대공 분실로, 치안본부 대공 분실로 연행이 돼서 연행되자마자 10차례 고문을 당했다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접 가해자들은 이렇게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이근한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고문 기술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요. 윤재호 대공수사 1과장, 김수연, 백남은 직접 고문을 실행한 자들, 그 다음에 서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여기에도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당시 대공수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박초원 같은 경우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공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조정에 총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부 수사 2단장을 맡고 있던 정영근 씨가 요 사건과 관련된 은폐 또는 조작의 안기부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집중검토 대상자들의 사진 자료인데요. 이근한 씨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고문 활동은 애국이었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도 구청서 선고문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게 여기 가운데에 부천 선거문 사건 지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 보도 지침인데요. 언론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기부가 어떻게 언론 대책을 지시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그 다음에 성 관련해서 성추행이라고 쓰지 말고 모욕이라고 쓸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NCC나 여성단체들의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보도하지 말 것,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언론 지침을 하달했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당시 주요 일간지들은 너무 충실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고요. 관련해가지고 4명의 집중검토 대상자를 선정해봤습니다. 문기동은 직접 실행자고요. 서동건은 당시 검찰총장인데 그 밑에 장세동 안기부장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 축소할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동건 검찰총장은 검찰이 사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지만 안기부 주도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회의한 대로 그 사건을 축소 은폐 지시했습니다. 장세동은 설명드린 바 같고요. 이철한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부천 선거문 사건의 재정 신청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판결을 기각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당시 4명 서동건, 장세동, 이철환, 문기동 그림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요 9건 중에 마지막인데요. 박종철 고문 수사 및 은폐 사건인데 이 사건도 애초 발표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물 먹다가 책상을 탁 치며 억하고 죽었다고 쇼크살이 당했다고 했던 사건인데요. 이거는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 3차에 걸쳐서 사건 관련 반호법 행위자들이 구속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이고요. 당시 치안감이었습니다. 이분은 47년도에 순경으로 입문해서 치안감까지 오른 대공수사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치안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3차에서 1988년도에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달라고 당시 황적준 부검이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일기 황적준 부검이가 일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은폐 지시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구 안기부 1차장은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해당 기관들에게 은폐나 여러 가지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정방 대공수사 2단 5과장 같은 경우 박원택, 조항혁, 강진규 4명은 다 은폐 지시와 교사, 직접 실행 이런 식으로 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림 자료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차 안에서 몰래 드러나지 않게 탈출하려고 하는 사진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게 뒷모습 찍은 사진이고 밑에 자료들이 관계자들 그림 사진입니다. 요 표만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 가해자들이 어떻게 지휘 라인을 형성했는지 잘 알 수 있고요. 이 표에 드러나지 않는 안기부 관계기관 주도했던 여러 인물들도 계속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9개 고문 조작 사건 분야의 집중 검토 대상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분야의 오이코 선생님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헌법 행위자 부정선거 분야를 맡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오이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헌법 행위로서 부정선거, 아마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일상에서 너무 지금까지 지속되는 현상이라 많은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반헌법적인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1조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느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왔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세계사 어디 저희가 제3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기나긴 여정의 과정에 내놓더라도 정말 으뜸가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부정적으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헌법 행위로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사전적 의미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헌법 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대사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 원리가 되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관권과 금권, 타락선거를 하고 부정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표를 부정하는 것까지 통체적인 헌법에 반하는 이런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통치권의 일종의 선거권을 완전히 유린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를 파괴하고 말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선거가 반헌법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지금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은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했던 모든 선거들이 대부분 부정선거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했던 선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에 이 대통령 선거, 정부통령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집중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1960년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기억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80년 광주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래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년 3.15 부정선거, 67년 6.8 부정선거, 그리고 1971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최근 이제 얼마 있으면 저희들이 항고하기로 했었던 이 불호부처 사건에 대한 전모가 이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투표함과 관련된 1987년 대선 그리고 2012년 대선 국정원 개표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역사적인 주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1차 집중 검토 대상은 3.15 부정선거와 그리고 4.19에 있었던 발포 그리고 진압 과정과 관련된 부정행위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다 아시다시피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된 선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당시의 기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 단일 무효를 선고했고요. 이게 무효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했고 이런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전국적인 학생 데모들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자들입니다. 저희가 많은 정말 3.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100명에 가까운 해당 인물들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었는데 오늘 12명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기붕, 최인규, 이강하, 그리고 한희석, 박용희, 그리고 송인상, 이성우, 최병환, 이존화, 임홍순, 장경근, 임철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분들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처벌 여부를 보시면 굉장히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친일의 역사뿐이 아니라 반헌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청산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만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일 인명사전에 대부분 올라있는 분들입니다. 즉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1948년 국가를 수립하고 12년 만에 다시 그 사람들의 그 선호에 의해서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4월 혁명과 함께 굉장히 큰 논란 속에서 혁명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4월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장명 정부는 사실상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명 정부가 무너지고 5.16 쿠데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그 처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기붕은 자살을 했고 최인규와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은 대표적으로 사형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형이 구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무기징역에서 대부분 63년 특사로 이렇게 사면 석방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위에 무엇을 했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60년 이후 제3공화국, 4공화국에서 정말 화려한 부활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이은 전국적인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비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어난 저희들이 쟁취한 4.5혁명, 그렇지만 4.5혁명이 되기 이전에 이미 마산과 그리고 서울 4.19에서 경찰에 의한 국민을 향한 발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런 발포 과정에서 4.19와 관련된 186명의 희생자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4.19로 가도록 기폭제 역할을 했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저희 모든 사람들이 4.19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에 대한 다시 역사 청산의 기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4.19 발포자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5명을 지금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홍진기, 박용주, 유춘열, 백명규, 박종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박종표 김주열 군의 죽음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친일 일제 헌병 친일자였습니다. 반민특위에 체포됐지만 무죄로 방면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산에서 김주열 군의 죽음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그런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행적이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백남규, 당시 서울시경 경비과정으로 경부대학 발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행적도 저희가 찾기가 지금 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기, 곽영주, 유춘열입니다. 곽영주 대표적으로 사형을 나왔고 유춘열은 사형에서 감법돼서 지금은 소위 교육자 학원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진기 다 아시겠지만 삼성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면 이후에 했고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의 사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국의 고위 재벌가에서 이 가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5 4.19 발포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모습인데 맨 앞이 홍진기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3.15와 4.19 발표와 관련돼서는 이 전국적으로 4.19가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전국에 거쳐서 많은 경찰과 관련된 발포 명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환법 행정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